그래서 제목은 지검정으로 덜렁이를 가르쳐라인데 왜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수업을 하고 나면 이 제목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에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혹시 지난주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의 토론을 한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주장했냐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B라는 사람은 그럴 순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스포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둘이서 끊임없는 토론을 했었어요. 그쵸?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스포츠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스포츠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지 또 성공하는 걸 우리가 어디까지를 성공하는 거라고 보는지 뭐 과장 이상 직급이면 성공하는 건지 이사를 달아야 성공하는 건지 그리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운동 좀 했다고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어떤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범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이 가설 검증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단계를 일단 한번 거쳐봐야 돼요. 첫 번째는 검증하고 싶을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스포츠는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아야 되는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자료를 모을 건지 그쵸? 또는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료를 모을 건지 이렇게 범위를 우리가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이게 그쵸? 스포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스포츠를 해야 스포츠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예제는 운 좋게도 어떤 표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인사과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어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자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500명에 대해서 체육 동아리, 대학교 때 체육 동아리 출신이었던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올 때 그 레주메 쓸 때 뭐 대학 내 동아리를 쓰는 란이 있는데 이 동아리란에 그래도 스포츠에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스포츠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상대방이랑 정확하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 우리가 체육 동아리 출신이면 스포츠를 했다고 인정할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검증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이상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 부장 이상으로 성공을 볼 것인지 상대방이랑 명확하게 뭐예요?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대학교 때 이상 대학교 때 체육 동아리 출신이었으면 그래도 스포츠를 했다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가장 이상이면 출세를 했다고 합의를 한 다음 그러면 체육 동아리 출신이고 가장 이상 직급을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이면 성공했다.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도 이런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어요. 500명에 대한 자료를. 500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500명 중에 300명은 뭐예요? 체육 동아리 출신이었고 200명은 기타 동아리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이 회사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체육 동아리 출신을 훨씬 조금 더 많이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500명 중에 가장 이상은 100명이고 그리고 가장 이하 직급 없는 경우에는 400명인 경우로 우리가 지금 분할표를 2 곱하기 2 분할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덜렁이의 케이스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봐라. 체육 동아리 출신이 가장 이상인 사람은 64명이고 체육 동아리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 가장 이상은 37명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세할 확률이 높다. 출세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내 말이 맞지 않니라고 첫 번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덜렁이의 대표적인 표본이죠. 300명 중에 63명이고 200명 중에 37명이라는 어떤 비율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래 좋다 네 말이 맞다고 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데이터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300명 중에 63명이면 21%고 기타 동아리는 200명 중에 37명이니까 18.5%이다. 거봐라. 21%가 18.5%보다 2.5% 많으니까 역시 체육동아리 출신자들이 더 많이 출소했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 또한 뭐예요? 우리가 통계적 검정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역시 덜렁이의 표본이라는 거죠. 덜렁이의 표본이라는 건 우리가 덜렁이가 뭐였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말하는 제1종의 오류였어요. 그쵸? 제1종의 오류를 일본에서는 덜렁이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그쵸?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제1종의 오류 뭔지 생각나요?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H1을 채택하는 경우에 그쵸? 이게 우리 덜렁이 표본이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신약을 개발했을 때 뭐예요? 신약이 효과가 없는데도 신약이 있다고 파는 경우. 탈모제 마찬가지죠. 탈모제 효과가 없는데 탈모제 있다고 파는 경우에 그쵸? 이거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쵸? 근자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요 두 개 가지고만 우리가 그 체육 동아리 출신, 즉 스포츠는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 이 점 하나에 21%, 하나에 18.5%. 이 얘기는 다른 표본을 뽑아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요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300명 중에 63명, 200명 중에 37명.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냐면 비율에 대한 거예요. 그쵸? 비율 평균이 아니고 비율에 대한 거다.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선포가 흩어져 있는지 표준 오차를 한번 구해볼 수 있어요. 그쵸? 표준 오차. 생각나죠? 표준 오차.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 표준 오차. 그쵸?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 어떤 거였는지 생각나요? 루트 n분의 p의 1-p였어요. 그쵸? 비율에 대한 게 표준 오차였고 역시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도 생각나죠?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그쵸? 요 두 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오차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체육 동아리 출신 자들의 표준 오차를 한번 따져보면 체육 동아리 출신은 지금 P가 0.21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300명 중에 0.21에 1-1의 루트를 씌우는 게 우리가 체육 동아리 출신 출세율의 표준 오차예요. 그렇죠? 이걸 구해보니까 2.35%가 나오네요. 2.35%.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기타 동아리 출신 출세율의 표준 오차를 한번 구해보니까 기타 동아리 출세는 N이 200명이었어요. 그쵸? 200명 중에 0.185 그리고 1-0.185를 구해보니까 2.75가 나오네요. 당연히 조금 오차가 꽤 나왔죠. 왜냐하면 N의 개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95%, 즉 신뢰 구간 한번 구해봤어요. 95% 신뢰 구간. 사실 95% 신뢰 구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6인데 여기서는 그냥 컨셉을 좀 이해만 하기 위해서 그냥 2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16.3%에서 25.7 여기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16.3에서 퍼센트 생략할게요. 25.7이 나왔어요. 그쵸? 요건 어떻게 나왔어요? 밑에 체육 동아리 출신, 기타 동아리 출신의 출세율은 어떻게 나왔냐면 13.0에서 25.7이 나온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왔다. 요거는 우리 신뢰 구간 구하는 거는 중간고사 시험도 받고 다 잘 알아요. 그쵸? 어떻게 구해요? 신뢰 구간 구하는 거는 P의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의 여기 표준 오차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n분의 P의 1-P가 되겠죠. 근데 지금 G의 2분의 알파가 원래 95% 신뢰 구간을 하면 1.96을 쓰는데 1.96 안 쓰고 지금 2를 사용했어요. 그쵸? 2를 사용했고 각각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했었죠. 그쵸? 체육 동아리 출신 출세율의 표준 오차는 2.35였고 기타 동아리 출신 출세율의 표준 오차는 우리가 2.75였어요. 그쵸?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해보니 16.3에서 25.7% 정도가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13.0에서 25.7% 정도가 뭐예요? 출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신뢰구간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중간고사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다른 샘플을 뽑았을 때 100개를 뽑아보면 모평균이 뭐예요? 95개 정도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평균 샘플을 100개를 한번 뽑아서 우리가 신뢰구간을 구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참값이 95개 정도는 여기 들어가지만 5개 정도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신뢰구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신뢰구간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이렇게 그렸더니 체육 동아리 출신이랑 기타 동아리 출신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신뢰구간을 이렇게 그림을 나타났더니 뭐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타 동아리 출신이 이렇게 확 뭐야 줄어들어서 신뢰구간이 하나도 안 겹치면 분명히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이 출세율이 우세하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겹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겹친다라는 거는 샘플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뽑아봐서 비교해 봤을 때는 뭐예요? 오히려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이 우세할 수도 있다. 전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나오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적 가설 검정을 거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저걸 하려면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했는데 이런 가설검정 5단계를 거쳐야 돼요. 가설검정. 즉 기무가설과 대비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무가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우리 말로만 해볼게요. 기무가설을 한번 세우면 체육 동아리 출신자와 그냥 말해볼게요. 체육 동아리 출신자와 기타 동아리 출신자의 출세율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출세율이 둘이 같다. 요렇게 기무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은 뭐예요? 아니다. 체육 동아리 출신 자들의 출세율과 기타 동아리 출신 자들의 출세율이 다르다. 또는 체육 동아리 출신 자들이 출세율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이따가 뭐 양측 검정, 단측 검정 나오는데 일단 높다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이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보다 높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과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죠? 오히려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이 출세율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유의 수준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0.05를 할 것인지 또는 0.01로 할 것인지 또는 0.1로 할 것인지가 우리가 정해져야 되죠.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사회의 어떤 환경, 또 조건 이런 거에 따라 일종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알파는 0.05로 우리가 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에서 경험에 의해서 많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 G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검정 통계량 G. 그래서 검정 통계량 G를 결정할 건데 이 검정 통계량 G를 우리가 결정한 다음 이제 그 확률이 기각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정을 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아니면 채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검정 통계량 G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기각력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뢰 구간의 의미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설 검정, 가설 설정, 가설 설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 검정이 있어요. 양측 검정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과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는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무가설은 P1과 P2가 같다라고 놓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대립가설로 놓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라고 놓고 이거는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해요. 더 큰지 큰 건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만약에 정말 다르면 뭐예요? 이쪽에 우리가 G값이 정해지든지 이쪽에 G값이 정해지면 기무가설하고 너무 많이 양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P1이 P2랑 똑같은 거랑 P1 빼기 P2가 제로인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표본 비율을 통해서 모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 비율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우리가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 설정 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모 비율의 기호를 써야 그쵸? 평균도 마찬가지죠. 모 평균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정일 경우에 평균인 경우에는 뮤1과 뮤2가 같다. 뮤1과 뮤2가 다르다. 즉 이거는 각각 뭐예요? 모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모수에 대한 참값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수에 대한 참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나왔을 때 뭐예요? H1과 H0는 이렇게, H0와 H1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H0는 P1과 P2가 같다예요. 우리가 H0를 사실이라는 그림하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아까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H1은 뭐예요? P1이 P2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지 이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 한쪽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또 우리가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작은 저쪽으로는 뭐야? 저쪽. 요쪽으로 작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쪽으로 우리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쓰는 경우 하나, 요렇게 쓰는 경우 하나예요. 그렇죠? 대립가설이 P1이 P2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립가설이 P1이 P2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두 집단이기 때문에 이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넘어가면 1표본 비율 먼저 1표본 평균이나 비율 먼저 배우고 다시 여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조금만 더 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1표본에 대한 가설 검정이에요. 표본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표본이 두 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1표본의 가설 검정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집단의 평균이 100이다. 100이다예요. 100. 100이면 이 집단의 평균이 100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샘플을 뽑아봐가지고 지금 이게 100이 뭐 예를 들면 이 집단의 뭐 몸무게는 이 집단의 평균이 100kg이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10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100보다 크다라고 대립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00보다 작은 가설, 작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1표본인 경우에는 세 가지 가설 검정 형태가 나눠지죠. 1표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뭐 이 집단을 지지할 확률이 0.5다. 아니다. 0.5가 아니다. 0.5보다 크다. 0.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 아니 책에 나온 애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과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의 출세율을 두 집단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집단을. 이 경우는 바로 집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표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육 동아리 출신자들이랑 기타 동아리 출신자들을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기무가설은 보통 뭐예요? 첫 번째 집단이랑 두 번째 집단이랑 같다. 대립가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무가설은 다 전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같다라고. 이 경우에는 집단 1이 집단 2보다 크다. 이 경우는 작다.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비율도 기무가설은 P1이랑 P2랑 같다고 보는 거고 첫 번째 집단의 비율이랑 두 번째 집단의 비율을 같다라고 기무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은 뭐에 아니다.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의 비율과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치?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양쪽을 다 보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뭐야? 첫 번째 집단의 비율이 두 번째 집단의 비율보다 크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보면 작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큰 경우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면 우리가 크다고 우리가 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항상 그림을 그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다 사실이에요. 그쵸? 기무가설이 사실이지만 얼마만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얼마만큼 벗어났을 때 그러면 H0가 기각이 되고 내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인 H1을 채택할 수 있을지 요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얼마의 기준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알파라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해보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고 다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사례를 들면서 이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웠어요. 그쵸? 가설 검정 5단계가. 사실은 두 번째는 우리가 알파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시험 볼 때는 알파가 0.05로 주어지거나 또 사건에 따라서 0.01로 주어지거나 0.1로 주어지기는 해요. 주어지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알파가 0.05라는 말은 여기 나오죠. 그쵸? 유의 수준 5%는 100번 실험 중 95번은 진실의 가설 근처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샘플을 100개를 뽑았을 때 95번은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번은 틀릴 수도 있다. 이 5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예요? 5번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진짜로 더 커버리는 경우에 그쵸? H1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경우에 그쵸? 또는 더 작은 경우는 반대고. 그래서 이게 멍청이의 오류가 아니고 덜렁이에요. 덜렁이의 오류를 5% 수준으로 미리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5%가 가장 이제 많이 나와. 옛날 통계학자들도 그렇고 100번 중에 95번만 우리가 맞으면 이건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통계량을 데이터로부터 산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량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1표본 검정 통계량은 이 값이고 1표본 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 값이에요. 정말 많이 보던 값이에요. 그쵸? 이게 우리 표준화 시킬 때 쓰던 건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G값은 뭐예요? 여기 만약에 딱 중심이면은 제일 좋은데 뭐예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G값을 찾아봤을 때 표본 평균 표본 오차 곱하기 G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뭐예요? 우리가 H0를 우리가 기각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예요? 검정 통계량을 요걸 갖고 쓰는 거죠. 요걸 갖고 쓰고 이 검정 통계량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살펴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정해놓은 알파가 만약에 0.05라면 큰 쪽으로 0.05라면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구했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이게 바로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기각력이 되겠죠. 뭘 기각한다? H0를 기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정할 때는 항상 H0가 즉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G값들이 우리가 구해보고 3보다 크잖아요. 3보다 크면 0.05 훨씬 밖으로 벗어나요. 생각나죠? 우리 이거 그림 그렸을 때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즉 1.96이 이게 뭐였어요? 이만큼이 0.95%였어요. 그쵸? 그러면 1.96 즉 대충 얘기해도 2만 벗어나도 지금 뭐예요? H1이 채택이 되는 경우에 근데 3 이상 넘어가면은 더 얼라이 없겠죠. 밖으로 확 벗어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쵸? 1표본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1표본 표본 비율 검정 통계량이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n이 크면은 즉 우리가 np가 5보다 크고 n의 1-p가 5보다 크면 우리가 이 통계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n이 30보다 크거나 우리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모분산이 알려져 있으면 이 분포를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이 표본이에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항상 검정을 하잖아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말은 이게 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무가설은 우리가 항상 뮤1과 뮤2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뮤1과 뮤2가 같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 건 0이 돼요. 이 표본 이것도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집단이랑 두 번째 집단의 차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검정 통계량을 할 때는 이 뒤에 건이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쓰진 않아요. 앞에 거만 써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H0를 P1 집단이랑 P2 집단이 뭐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죠. 보통 P1이랑 P2가 같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집단이랑 두 번째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빼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밑에 표준 오차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집단의 표준 오차, 두 번째 집단의 표준 오차지, 그쵸? 표준 이건 이제 분산이긴 하지만 루트를 씌우면 근데 이게 두 개 백인데 우리가 플러스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플러스로 빠져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으로 가서 한번 이 표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표본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무가설은 P와 P2가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P와 P2가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도 많이 써요. P1과 P2가 0이다. P1과 P2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P1에 대한 이거 잘 보세요. P1에 대한 분산이고 P2에 대한 분산이에요. 그렇죠? 두 개 사실은 여기 빼기 하면 참 좋을 텐데 두 개 차이니까 더하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분산의 가법성이라고 얘기해요. 가법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우리가 공통 오비율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어요. P1과 P2와 P가 같다라고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체 X에 대한 샘플이랑 Y에 대한 샘플을 더해서 X의 사건수랑 Y의 사건수를 더해서 공통의 모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공통의 모비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요 밑에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빼놓은 거예요. 그렇죠? 공통의 모비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N1의 P의 1-P 플러스 N2의 P의 1-P인데 1-P 이런 공통 모비율을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인데 이거는 이 표본 비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게 설명이 되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1표본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표본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다시 2표본이 뭔지 다시 개념을 보고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본은 우리가 일단 생각하지 말고 1표본에 대해서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무가설 기각력과 채택력이에요. 기무가설 기각의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검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어떻게 되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H0가 사실인 경우의 분포예요. 사실인 경우의 분포인데 우리가 G값을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봤을 때 이 정도쯤에 있으면 H0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우리가 H1을 H0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각력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지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할게요. 쉴 때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있으세요.